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꼭 필요한 R&D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후보자는 최근 R&D 편성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와 소통이 부족했다면서 장관이 되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범죄를 사전에 감지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특히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의 범죄 위험도를 분석하는 기술이 포함됐는데 분석 정확도는 95%에 달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콘택트 렌즈 세정액 4종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 이름을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당부했고 사업자들은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 폐기 절차에 나섰습니다. 태어난 지 7개월 된 멸종위기종 새끼 나무타기 캥거루가 미국의 한 동물원에서 공개됐습니다. 독일의 동물원에서는 멸종위기의 새끼 시베리아 호랑이 남매 2마리가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꼭 필요한 R&D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고 과학기술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후보자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가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와 소통이 부족해 아쉬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관이 되면 현장 연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충분히 찾아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디지털 시대의 선진국과의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게 과학기술 기반을 닦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국내 대표적인 초전도체 자성재료 전문가로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에너지부, 일본 철도종합기술연구소 등을 거쳐 1998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CCTV는 범죄를 막는 제3의 눈으로 꼽히지만 대부분은 감시 목적이거나 차량이나 사람을 식별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죠.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CCTV로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박나연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에 설치된 CCTV 화면에 3명의 성인 남녀가 등장합니다. 곧이어 각각의 정보를 담은 문구가 표시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데자뷰 기술을 적용해 행인의 속성을 인지한 화면입니다. 연구진은 범죄가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경향에 따라 3만 2천여 건의 CCTV 사건 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실시간 CCTV를 자동으로 파악해 범죄 상황과 비슷한 정도를 예측해 화면에 표시해주는 겁니다. CCTV 특성상 문제시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도 신경 쓴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는 일반인이 아닌 범죄자로 등록된 사람의 얼굴만 나타납니다. 개인 중심의 범죄 예측 부분도 눈길을 끕니다. 이 기술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군 전자감독 대상자에 국한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동 패턴에 따른 위험도를 분석합니다. 재범 위험도를 파악해 대응할 수 있고 분석 성능 역시 95% 수준이라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할 기술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일상생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근에 이혼을 했다, 심리 상태의 변화라든지 어떤 주위 사회관계의 단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통해 미래형 첨단 사회안전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르면 내년 말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자체 등과 협력해 시안 현장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을 맞닥뜨렸을 때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그만큼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텐데요. 내 주변의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똑똑한 앱이 있다고 합니다. 최명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달 24일 있었던 화성 리튬 공장 화재 참사.
화재 이후 내 주변에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곳은 없는지 불안감이 큽니다. 저희가 이제 화성이 워낙 넓잖아요. 뭐 공업단지도 많고 주거 지역도 많고 한데 그게 이제 위험물질, 그 배터리가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런 공장들이 어느 부분에 있고 어느 지점에 있고를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 경기 안전 대동여 지도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내놓은 앱으로 각종 재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합니다. 화성시청 부근에서 앱을 켜봤습니다. 주변에 있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위치 정보가 촘촘하게 표출됩니다. 화학물질 종류와 배출량, 화학사고 이력은 물론 사고 발생 시 대응 지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 침수나 우회 도로 정보, 교통사고 상황을 알려줘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 또 경찰청, 기상청 등 10여 개 기관에 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내 손안의 안전지킴이로 주목받는 경기 안전대동여 지도. 현재 서비스 이용자는 13만 명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누구든지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YTN 최명천입니다. 호우특보가 발효됐던 수도권에서는 저지대가 침수되면서 사람들이 고립되거나 물에 빠지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긴박했던 구조 순간을 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남성이 내려오더니 구명조끼를 입은 채 보트에 탑니다. 소방대원들이 노를 저으며 물살을 가르니 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차들이 다니던 도로입니다. 이틀 동안 최대 600mm가 넘는 강우가 내린 경기 파주에선 노동자 5명이 컨테이너 위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관계자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지금 좁은해서 이렇게 됐는지 알았고 사람 있는 줄을 몰랐다니까. 소방당국은 다른 컨테이너에 있던 1명까지 모두 6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도로 침수로 차 문이 열리지 않아 운전자 등 5명이 한때 고립됐다 가까스로 문을 열고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근처 건물에 몸을 피하고 있던 여성 2명은 119에 구조됐습니다. 경기 안성 저수지에 있는 낚시터에선 배가 뒤집혀 2명이 실종됐습니다. 낚시터 업주와 낚시꾼이 배를 타고 무트로 빠져나오려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저수지에 있는 거라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출렁해가지고 이제 전복이 됐나 봐요. 하지만 폭우로 수위가 높아진 데다 저수지가 흙탕물이 된 탓에 소방당국은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하남시 창우동에선 한강에 빠진 40대 남성이 나무를 붙잡고 버틴 끝에 30여 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이 밖에도 침수와 산사태 우려 등으로 급히 몸을 피해야 했던 주민만 전국적으로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물폭탄이 쏟아진 이번 주 중부지방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빗물이 차오르는 신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돼 누리꾼들이 건설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인데요.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이렇게 빗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천장이 있는 게 맞나 싶죠. 이어서 사진을 보면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렇게 바닥에도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주차돼 있는 차들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되고요. 공동현관 안쪽도 안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문제는 이 아파트가 지난해 11월 준공된 신축 아파트라는 점입니다. 글쓴이는 신축은 부실 공사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 중이라면서 관리실에서 차를 빼라고 계속 안내방송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창문에 비 새는 세대가 몇 군데 있었고 계단에서 물이 떨어지는 동도 있었다며 문제에 대한 공론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파트 관리와 건설 주체가 하루빨리 실태 파악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비 피해서 주차해둔 차가 침수차가 되게 생겼다. 요즘 신축 아파트는 워터파크가 기본 옵션이냐, 보수공사는 가능한 거냐 등 비판의 댓글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일터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 산업재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보고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점검회의를 열고 집중호우에 대한 지역별 사업장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장관은 사업장 안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와 붕괴, 감전 등과 관련한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큰 만큼 사전에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이미 침수 피해 등을 입은 작업장에서 복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말에도 많은 비가 예고된 만큼 침수 대비와 함께 강풍에 의한 크레인 전도 가능성 등에도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잦은 비로 올해 보리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0% 넘게 감소하며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보리 생산량은 7만 891톤으로 지난해보다 27.5%, 26,903톤 줄었습니다. 올해 보리 생산량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7.7% 감소했고 지난해 파종기인 10월부터 12월 보리 가격이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생육 초기인 1월에서 3월 잦은 강수 등으로 시바르당 생산량이 304kg으로 21.4% 감소했습니다. 올해 마늘 생산량은 28만 4,936톤으로 10.5%, 33,284톤 줄었습니다. 기상 여건 악화와 지난해 가격 하락 등으로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줄었습니다. 반면 양파의 생산량은 117만 5,276톤으로 0.2% 증가했습니다. 일부 콘택트렌즈 세정액이 미생물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콘택트렌즈 세정액을 대상으로 미생물 시험을 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산소가 있는 곳에서 잘 번식하는 호기성 미생물 수가 기준치 100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4개 제품은 지난해 5월부터 9월 사이 제조한 내 눈에 편안한 멀티퍼포스 솔루션 액과 네오플러스 골드, 드림아이 액과 프렌즈 프로 B5입니다. 다만 이들 제품에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대장균이나 녹농균, 황색 포도상구균 등의 특정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4개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당부한 가운데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세정액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하거나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세정액 사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에 상담을 신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세정액을 살 때는 제품에 표시된 제조일자와 사용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제품을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신에 사용되는 잉크 제품의 35%가 박테리아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시판되는 14개 업체의 문신용 잉크 75개를 검사한 결과 10개 업체의 잉크 26개에서 박테리아가 검출됐습니다. 멸균 제품이라고 표시된 잉크 일부에서도 박테리아가 나왔습니다. 연구의 공동 저자 린다 카츠 FDA 화장품 담당 과장은 문신용 잉크가 피부 깊숙이 주입되는 과정에서 병원균이나 다른 유해 물질이 혈관을 통해 다른 장기로 이동해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학 전문가는 문신용 잉크에서 박테리아가 검출되면 안 된다며 오염된 잉크를 사용할 경우 B형이나 C형 간염, 에이즈 등의 질환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일 미국 응용환경미생물학 저널 홈페이지에 실렸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신생아 유기를 막기 위한 제도긴 하지만 오히려 쉽게 양육을 포기하게 만들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30대 여성의 집 냉장고에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줬습니다. 이 여성은 경제적 이유로 출산한 지 하루 만에 아이들을 살해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이후 감사원이 실태조사에 나서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아동 살해 2천여 건을 찾아냈습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고 1년여 만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도입됐습니다. 출생통보제에 따라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이의 출생 연월 일시, 생모의 성명 등 기본 정보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하고 이는 다시 각 지자체로 통보됩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들이 가명으로 산전검진부터 출산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는 영아까지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통해 소중하게 태어난 아동의 생명을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가 보호출산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상담을 받아야 하고 정부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두 제도의 시행으로 유령 아동은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가 장애 아동이나 미숙아를 합법적으로 유기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자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아동을 키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관계를 단절해도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될 것이 좀 우려가 되죠. 부모를 익명으로 하는 거는 정말로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죠. 전문가들은 위기의 임산부들이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보험 가입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폰 손해 특약이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주의해야 할 내용들을 유환홍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하며 특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많이 발생하는 피해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휴대폰 손해 특약의 경우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게 아니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폰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데 계약자가 자필로 서명까지 하고도 이런 내용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항공기 지연 비용 특약의 경우 예약 취소에 따른 간접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숙박비나 식비는 보상하지만 호텔 예약을 취소해 발생한 숙박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점을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여행 실손 의료비 특약도 가입했을 때 얻는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치료를 받고 국내 병원에서 수술을 한 경우 해외 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지만 국내 의료비는 다른 실손보험과 비례 보상을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실손보험이 있을 경우 중복 보상이 안 됩니다. 최근에 MZ 세대를 비롯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특약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는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급한 마음에 특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가입할 경우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독일의 쾰른 동물원이 지난 4월 중순에 태어난 새끼 시베리아 호랑이 2마리를 공개했습니다. 쾰른 동물원은 현지 시간 18일 태어난 지 석 달 된 멸종위기의 시베리아 호랑이 남매 토치카와 티무르를 대중에 소개했습니다. 쌍둥이 새끼 호랑이들은 13살의 어미 카틴카와 9살의 아빠 세르간과 함께 처음으로 호랑이 우리에서 돌아다녔습니다. 동물원 측은 토치카와 티무르가 아직은 거의 우유만 먹고 있는데 사육사들이 제공하는 먹이인 육류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쾰른 동물원에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태어난 새끼 호랑이들입니다. 1940년 50여 마리로 급격히 감소했던 시베리아 호랑이 야생 개체 수는 꾸준한 보존 조치 덕분에 다시 500여 마리로 증가했습니다.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 나무타기 캥거루 새끼가 미국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에서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브롱크스 동물원 측은 지난해 12월 말에 태어난 나무타기 캥거루 조이는 최근 어미 주머니에서 머리를 내밀고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멸종 위기종인 나무타기 캥거루는 대부분 어미의 주머니 안에서 신체 발달 과정을 거칩니다. 태어날 당시 사람의 엄지 손톱 크기 정도인 나무타기 캥거루는 곧바로 어미 주머니로 들어가 약 7개월이 지나면 주머니에서 완전히 나옵니다. 같은 어미에게서 올해 두 번째로 태어난 나무타기 캥거루인 조이는 브롱크스 동물원과 동물원 및 수족관협회가 함께하는 번식 프로그램을 통해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은 나무타기 캥거루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야생에는 2,500마리 미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천만 분의 1 확률로 발견되는 희귀한 오렌지 랍스터가 식당에서 구조됐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랍스터 전문 레스토랑에서 오렌지 랍스터가 발견됐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배달된 랍스터에 섞여 있었는데 식당 관계자가 희귀 오렌지 랍스터라는 걸 알아채고 구조했습니다. 식당 직원들은 이 랍스터에게 미식축구팀 덴버 브론코스의 전설적인 수비수 크러쉬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크러쉬처럼 밝은 주황색을 띠는 랍스터는 3천만 분의 1로 발견되는 희귀종입니다. 희귀 랍스터의 대명사로 불리는 블루 랍스터는 100만 분의 1 확률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러쉬는 지역 수족관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중국 서남부 쓰촨성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나 16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습니다. CCTV 화면을 보면 상가 내부는 화재 발생 48초 만에 유독가스로 가득 차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4층짜리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창문마다 굴뚝처럼 시꺼먼 연기를 뿜어댑니다. 온몸에 그을음을 뒤집어 쓴 사람이 창가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베란다에도 옥상 난간에서도 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소방대원 280여 명과 소방차 72대가 투입됐지만 역부족입니다.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사다리차까지 동참해 24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중국 쓰촨성 쯔궁시 첨단 산업지구에 있는 주상복합에서 불이 난 건 저녁 6시 10분쯤. 2시간 만에 큰 불은 잡았는데 구조 수색 작업은 이튿날 새벽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구출된 3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건물 안에 갇혀있던 16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몰렸다는 당구장 CCTV 화면을 보면 매연으로 칠흑처럼 뒤덮이는데 48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烟很浓嘛，窗外也黑了，准备冲出去，当时已经冲不出去了。 소방당국은 공사 작업 중 불이 났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도 잠시, 주말과 휴일 또다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도 중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거라는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시간당 최고 50mm의 물폭탄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도록 배수로와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